형, 요즘엔 좀 어때? 뭐 살아는 있지. 집은 그대로 있어? 응, 이제 내 손을 떠났지. 지금은 거기 다른 사람이 산다더라. 에이, 형이랑 그 동네 참 잘 어울렸는데. 그치. 나도 그랬다고 생각했었어. 한때는 진짜 여기가 내 자리일 줄 알았거든. 박정일 씨는 올해 43. 한때 성북구에서 꽤 잘 나가던 냉동식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시장 인근에 본사 공장을 두고 남대문에는 도매 거래처를 뒀죠. 그리고 구리엔 배송지점을 더 지역 곳곳을 오가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죠. 학교 급식, 분식점, 심지어 편의점까지 그가 납품하는 냉동만두와 떡볶이 소스는 어디서나 잘 팔렸습니다. 성수기엔 하루 출고량이 몇천 박스를 넘기기도 했고 냉동탑차 4대가 아침마다 도로에 나섰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는 못 돌아갈 전성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계약서는 매달 새로 찍혔고 직원 수는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말이면 입고 출고, 거래처 정산으로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그는 납품차 운전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 즈음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살림을 맡았습니다. 냉동창고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와 차가운 공기 탓에 그는 퇴근할 땐 꼭 목욕탕에 들렀고 집에선 늘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갔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성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산 건 투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세로 전전하던 때가 싫었고 더는 이사 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북구에 뿌리를 내릴 생각이 확고했고 학군도 중요했습니다. 아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학교에서 다니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성북구 기름동 동부 센트레빌이었습니다. 4호선 역세권에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원까지 있어 그야말로 가족을 위한 집이었죠. 집을 보러 갔을 때 아내는 마루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여기 너무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정일 씨는 계약서를 쓰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8억 9천의 매매가에 본인 자금으로는 1억 9천을 넣고 7억은 대출로 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이삿날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정일 씨는 냉장고를 혼자서 옮기다 땀에 흠뻑 젖었고 아내는 아이 책상을 직접 조립했습니다. 포장 박스 위에 올라앉은 아이가 우리 집 진짜 크다. 라고 말하던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잘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햇살이 들어와 있었고 겨울이 오기 전 새 집에 둥지를 튼 그 기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겨울날 아내는 거실 창가에 커튼을 달다가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집이야. 그 말이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 따뜻한 바닥, 방마다 가득한 가족의 소리. 그는 그 모든 것이 견고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사업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이 줄었고 도매거래처에서는 어음 지급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거래처 한두 군데가 늦어지니 다른 곳도 불안해졌고 차례로 계약이 끊어졌습니다. 냉동차 기사 한 명이 그만두면서 배송 일정이 꼬였고 갑작스런 고장으로 하루 출고량이 절반으로 떨어진 날은 그냥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정일 씨는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떠 시장에 들러 물건을 확인하고 창고를 정리한 뒤 냉동탑차를 몰고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운전석에서 김밥으로 때웠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하루 매출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이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카드값은 다음 달로 미뤘고 통장은 점점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 즈음 아내는 말없이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눈치채기 전부터 이미 나가 있었고 냉장고에 반찬이 자주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그 말에 정일 씨는 무심한 척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선 자신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 위에 우편물이 한가득 얹혀 있었고 아이는 아빠 또 편지 왔어라며 봉투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박정일 씨는 그것들을 말없이 받아들고 식탁 위에 쌓아두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을 보니 처음 보는 기관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딱 봐도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빨간 글씨 굵은 고딕체로 쓰인 통지서들. 어떤 건 독촉, 어떤 건 최종, 어떤 건 법적 절차 개시 예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죠. 그는 몇 개를 읽다가 결국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읽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 읽는 순간 현실이 더 선명해져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우편물은 아무 말 없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건 마치 감당하지 못한 삶의 조각을 뚜껑 덮듯 감추는 행위 같았습니다. 자신도 알았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그래도 그땐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가 되어 있었죠.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고 그 사이 몇 개의 거래처는 아예 폐업했습니다. 고정 수입이 끊기자 대출 상환은 점점 밀려갔습니다. 처음엔 은행에 연락해 상환 유예를 요청해봤지만 금리는 계속 올랐고 만기 연장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되었고 체납은 곧 경고장을 불러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고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통지를 받은 날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등본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사실이 무섭다기보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곧 비워야 해.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식탁 위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죠. 아내는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없이 하루를 보내더니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말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우리 셋이 같이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그 말이 박정일 씨의 가슴을 무겁게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가장이라는 자리가 무너졌다는 무력감과 동시에 아직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믿어주는 가족의 존재가 너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이삿날은 비 오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트럭 기사와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짐을 옮겼고 가족은 조용히 각자 상자 하나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은 성북구 외곽의 반지하였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창문은 작아서 햇살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방은 아이에게 낯설었고 밤이면 모기와 환풍기 소리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서 함께 이불을 깔고 셋이 누웠습니다. 아이는 중간에 끼어 있었고 아내는 아이 머리를 조용히 쓸어내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래도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하루 세 끼를 함께 먹는 일은 이어졌습니다. 반찬이 간소해지고 식탁 대신 바닥에서 식사를 해도 말없이 나눠 먹는 밥상은 그들만의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오히려 전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말보다 시선이 더 많은 것을 전해주는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그는 신청서를 냈고 조심스럽게 상담실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실패, 경매, 부도 낯설지 않은 단어들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난 아파트 세 채 날렸어요. 근데 가족만은 지켰어요. 그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일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 단지 삶의 궤적이 바뀐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상담실을 찾았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고 자신을 책망하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는 자활센터를 통해 일용직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의 공공근로에 참여하며 낙엽을 쓸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하단 생각도 들었지만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나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변해갔습니다. 방과 후 피아노 학원을 다니며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고, 아내는 동네 마트에서 일하며 이웃들과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살던 동부 센트레빌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그는 일부러 눈길을 피합니다. 그 집을 보며 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집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어요. 무너지지 않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